안녕하세요. 잠시 멈춰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모든 행복이 다른 한 사람의 변화에 달려있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그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내 삶은 결코 나아질 수 없다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에 온종일 울고 웃으며 밤잠을 설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사랑과 희생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우리 영혼을 잠식하는 공의존이라는 관계의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공의존. 어쩌면 조금은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심리학적 용어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단어를 단순히 누군가에게 의존적인 성향, 혹은 중독 문제를 가진 사람과의 관계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의존의 진짜 모습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당사자들의 삶을 서서히 그리고 깊숙이 갉아먹는 고통스러운 관계에 덧칩니다. 오늘은 우리가 혹시 이 덫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공의존 관계의 대표적인 특징 20가지를 살펴보고 그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를 되찾을 수 있는 치유의 길을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1부. 나는 공의존적인 사람일까? 20가지 자가 진단. 첫째, 공의존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할 때 건강한 경계선을 긋고 그 관계를 떠나기보다 오히려 자신을 탓하며 상대를 바꾸려고 끝없이 노력합니다. 내가 더 잘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저 사람이 바뀔 거야 라고 믿으며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노력을 반복합니다. 둘째, 상대방이 변하지 않으면 압박의 수위를 점점 높입니다. 처음에는 부탁과 설득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비난, 협박, 통제와 같은 극단적인 방식으로 상대를 몰아붙입니다. 이 과정에서 관계는 더욱 추악해지고 두 사람 모두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셋째, 자신의 진짜 동기를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합니다. 아니, 자기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이상적인 관계의 모습과 처참한 현실 사이의 거대한 간극, 즉 인지부조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하기보다는 상대를 움직이게 할 가장 효과적인 말이 무엇일까를 계산하며 이야기합니다. 넷째,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행복해지기를 원하지만 정작 무엇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지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나 트라우마가 만든 마음의 사각지대 때문에 진정으로 자신을 아껴주는 좋은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길 대신 익숙한 고통을 주는 관계에 자꾸만 끌리게 됩니다. 다섯째, 내 삶에 필요한 사랑, 안정감, 비전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고 믿으며 언젠가 백마탄 왕자처럼 나타나 이 모든 것을 해결해줄 타인을 끝없이 기다립니다. 내 삶의 행복을 위한 청사진을 스스로 그리는 대신 타인의 삶에 그 그림을 그려넣고 그 사람이 실현해주기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섯째, 무의식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역기능적인 사람에게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을 고치고 구원하는 해결사 역할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는 강력한 본능 때문입니다. 상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몰두하는 동안 정작 텅 비어있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책임감 강한 사람, 지혜로운 조언자, 모든 것을 묵묵히 감내하는 희생자와 같은 역할에 강하게 몰입합니다. 누구도 부탁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그런 역할을 자처하며 관계의 중심에 서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알아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하는데 라며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하지만 그 역할 노름은 진정한 관계가 아닌 의미와 소속감을 얻기 위한 공허한 몸짓일 뿐입니다. 여덟째,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욕구가 강합니다.
한국 사회의 체면, 문화와도 맞닿아 있는 이 특성은 타인과 진실하게 연결되는 것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조차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 홀로 모든 짐을 짊어지려 합니다. 아홉째, 개인적인 실패나 약점, 걱정을 인정하기를 극도로 어려워합니다. 사실은 아무도 나를 진정으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와 같은 깊은 자기의심이나 내 인생이 생각보다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아 라는 불안감을 타인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합니다. 10번째, 자신의 고통을 설명할 때 언제나 그 원인을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실패 탓으로 돌립니다. 어머니가 나에게 어떻게 하셨고 내 파트너가 얼마나 이기적인지에 대한 긴 서사만 있을 뿐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치유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는 제대로 답하지 못합니다. 문제의 초점이 언제나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11번째,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혼동합니다. 더 정확히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와 동일시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성취해야 할 일들을 뒤로한 채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유일한 사명인 것처럼 온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12번째, 저 사람만 변하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이런 믿음을 투사하며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의 모든 삶을 그 관계에 종속시켜버립니다. 13번째, 상대방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책을 샀거나 상담사를 알아보거나 좋은 강연 영상을 찾아보냅니다. 상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는 사실 도움이 필요한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행동일 뿐입니다. 14번째,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한 도움이나 자원을 찾는 데에는 인색합니다.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인정하는 것 자체를 회피하며 끊임없이 타인의 문제에만 집중합니다. 15번째, 자신의 부정적인 패턴이 마치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이나 저주처럼 느껴집니다. 왜 나에게는 항상 이런 일만 일어날까? 라고 한탄하지만 그 패턴을 만드는 주체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은 보지 못합니다. 16번째, 늘 억울하고 이용당하는 느낌에 시달립니다. 자신이 상대방을 위해 쏟아붓는 엄청난 노력과 희생에 비해 돌아오는 것이 거의 없거나 무시당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과도하게 모든 것을 책임지는 과기능자가 되면 다른 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저기능자가 되는 공의존 관계의 전형적인 역학입니다. 17번째, 자신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계획을 물으면 제대로 답하지 못합니다. 늘 지금은 위기 상황이라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어. 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때 가서 생각해볼게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공의존적인 선택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위기를 불러오기 때문에 그 언젠가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18번째, 이러한 관계 패턴은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직장 상사나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깊게 파인 상처의 고랑을 따라 영혼은 계속해서 익숙한 상처를 주는 사람들에게 끌리는 것입니다. 19번째, 공허한 삶을 채우기 위해 파괴적인 관계가 주는 독성 스트레스를 강렬한 감정적 쾌감으로 착각합니다. 이것은 마치 마약과 같아서 순간적인 강렬함을 주지만 결국에는 삶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20번째, 공의존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기쁨이 없다고 느끼면서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히 짚어내지 못합니다. 그들은 모든 에너지를 다른 사람에게 쏟아붓느라 정작 자신의 내면을 돌볼 힘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야기들이 당신의 이야기처럼 들리셨나요?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입니다. 2부, 공의존의 굴레를 끊고 나를 되찾는 길이제. 이 고통스러운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을 바꾸려는 헛된 노력을 멈추세요.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변화는 바로 당신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변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대신 그 부당한 대우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고 필요하다면 그 관계를 떠날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둘째, 압박과 통제가 아닌 솔직하고 직접적인 소통을 연습해야 합니다. 당신의 진짜 감정과 욕구를 정직하게 표현하고 그 결과는 상대방의 몫으로 남겨두세요. 진실을 마주할 때 비로소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셋째, 행복은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행복을 위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목록을 작성하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잃어버렸던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과정입니다. 넷째, 당신의 시선을 당신 자신에게로 돌리세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당신의 삶에서 무엇이 빠져 있는지,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다섯째, 해결사나 희생자 역할을 내려놓으세요. 당신은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역할을 내려놓았을 때 찾아오는 어색함과 공허함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 빈 공간이야말로 진정한 당신의 모습이 채워질 자리입니다. 여섯째, 다른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을 내버려 둘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않아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각자가 자신의 몫을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일곱째, 완벽해 보이고 싶은 욕심을 버리고 당신의 불완전함을 드러내세요. 당신이 만들어낸 완벽한 이미지는 사실 타인과의 진정한 연결을 막는 벽이었습니다. 당신의 약점과 상처를 솔직하게 나눌 때 비로소 진정한 위로와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덟째, 당신의 실패와 어려움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공간과 사람을 찾으세요. 익명의 지지 모임이든 신뢰할 수 있는 친구든 상담사든 좋습니다. 당신의 진실된 모습은 비난이 아닌 더 깊은 사랑과 연결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아홉째, 이 모든 어려움에 당신 자신의 선택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세요. 어린 시절의 상처가 당신을 그렇게 만들었을지라도 성인이 된 지금 그 패턴을 반복하는 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다른 선택을 할 힘이 있습니다. 10번째, 다른 사람의 문제와 나의 문제를 명확히 구분하는 연습을 하세요.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내려놓을 때 당신은 비로소 당신의 삶을 살아갈 엄청난 에너지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11번째,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곱씹으며 그에게 당신의 행복을 좌우할 힘을 넘겨주는 생각의 습관을 알아차리고 멈추세요. 당신의 행복은 오직 당신만이 책임질 수 있는 소중한 당신의 과제입니다. 12번째,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결점이나 관계의 문제점을 애써 외면하고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려는 옛 습관이 고개를 들 때 잠시 멈추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세요. 13번째,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책을 샀거나 상담사를 알아보려는 충동이 들 때 그것이 바로 당신 자신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임을 기억하세요. 그 에너지를 온전히 당신 자신을 위해 사용하세요. 14번째, 당신 자신을 위한 책, 상담, 강좌의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당신 자신을 치유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삶과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15번째, 이 지긋지긋한 패턴은 저주나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치유될 수 있는 하나의 성향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당신은 변할 수 있습니다. 16번째, 당신 안에 쌓여있는 억울함과 분노를 마주하고 해소해야 합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내어준 것은 상대방의 착취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자신을 돌보지 않은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당신 자신을 가장 먼저 챙기세요. 17번째, 이기가 사라진 뒤 찾아오는 공허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고요함과 텅 빈 느낌 속에서 비로소 당신 삶의 진정한 비전이 싹트기 시작할 것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18번째, 직장에서의 관계 패턴도 돌아보고 그 역학을 바꾸기 위한 작은 시도를 시작해 보세요. 당신이 변하면 주변의 반응도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19번째, 이대로 계속 살아간다면 어떤 결과가 펼쳐질지 상상해 보세요. 실망과 탈진, 고독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당신이 태어난 이유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과 지지를 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0번째, 변화를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치유는 바로 지금, 오늘 당신이 내딛는 아주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작은 발걸음이 당신의 삶에 얼마나 행복한 변화를 가져올지 당신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주변에 홀로 힘들어하고 있을지 모를 누군가를 위해 이 내용을 공유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에 평화와 위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잠시 멈춰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모든 행복이 다른 한 사람의 변화에 달려있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그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내 삶은 결코 나아질 수 없다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에 온종일 울고 웃으며 밤잠을 설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사랑과 희생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우리 영혼을 잠식하는 공의존이라는 관계의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공의존. 어쩌면 조금은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심리학적 용어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단어를 단순히 누군가에게 의존적인 성향 혹은 중독 문제를 가진 사람과의 관계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의존의 진짜 모습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당사자들의 삶을 서서히 그리고 깊숙이 갉아먹는 고통스러운 관계에 덧칩니다. 오늘은 우리가 혹시 이 덫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공의존 관계의 대표적인 특징 20가지를 살펴보고 그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를 되찾을 수 있는 치유의 길을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1부. 나는 공의존적인 사람일까? 20가지 자가 진단. 첫째, 공의존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할 때 건강한 경계선을 긋고 그 관계를 떠나기보다 오히려 자신을 탓하며 상대를 바꾸려고 끝없이 노력합니다. 내가 더 잘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저 사람이 바뀔 거야 라고 믿으며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노력을 반복합니다. 둘째, 상대방이 변하지 않으면 압박의 수위를 점점 높입니다. 처음에는 부탁과 설득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비난, 협박, 통제와 같은 극단적인 방식으로 상대를 몰아붙입니다. 이 과정에서 관계는 더욱 추악해지고 두 사람 모두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셋째, 자신의 진짜 동기를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합니다. 아니, 자기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이상적인 관계의 모습과 처참한 현실 사이의 거대한 간극, 즉 인지부조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하기보다는 상대를 움직이게 할 가장 효과적인 말이 무엇일까를 계산하며 이야기합니다. 넷째,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행복해지기를 원하지만 정작 무엇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지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나 트라우마가 만든 마음의 사각지대 때문에 진정으로 자신을 아껴주는 좋은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길 대신 익숙한 고통을 주는 관계에 자꾸만 끌리게 됩니다. 다섯째, 내 삶에 필요한 사랑, 안정감, 비전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고 믿으며 언젠가 백마탄 왕자처럼 나타나 이 모든 것을 해결해줄 타인을 끝없이 기다립니다. 내 삶의 행복을 위한 청사진을 스스로 그리는 대신 타인의 삶에 그 그림을 그려넣고 그 사람이 실현해주기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섯째, 무의식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역기능적인 사람에게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을 고치고 구원하는 해결사 역할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는 강력한 본능 때문입니다. 상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몰두하는 동안 정작 텅 비어있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책임감 강한 사람, 지혜로운 조언자, 모든 것을 묵묵히 감내하는 희생자와 같은 역할에 강하게 몰입합니다. 누구도 부탁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그런 역할을 자처하며 관계의 중심에 서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알아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하는데 라며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하지만 그 역할 노름은 진정한 관계가 아닌 의미와 소속감을 얻기 위한 공허한 몸짓일 뿐입니다. 여덟째,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욕구가 강합니다. 한국 사회의 체면, 문화와도 맞닿아 있는 이 특성은 타인과 진실하게 연결되는 것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조차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 홀로 모든 짐을 짊어지려 합니다. 아홉째, 개인적인 실패나 약점, 걱정을 인정하기를 극도로 어려워합니다. 사실은 아무도 나를 진정으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와 같은 깊은 자기의심이나 내 인생이 생각보다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아 라는 불안감을 타인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합니다. 열 번째, 자신의 고통을 설명할 때 언제나 그 원인을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실패 탓으로 돌립니다. 어머니가 나에게 어떻게 하셨고 내 파트너가 얼마나 이기적인지에 대한 긴 서사만 있을 뿐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치유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는 제대로 답하지 못합니다. 문제의 초점이 언제나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11번째,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혼동합니다. 더 정확히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와 동일시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성취해야 할 일들을 뒤로한 채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유일한 사명인 것처럼 온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12번째, 저 사람만 변하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이런 믿음을 투사하며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의 모든 삶을 그 관계에 종속시켜버립니다. 13번째, 상대방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책을 샀거나 상담사를 알아보거나 좋은 강연 영상을 찾아보냅니다. 상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는 사실 도움이 필요한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행동일 뿐입니다. 14번째,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한 도움이나 자원을 찾는 데에는 인색합니다.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인정하는 것 자체를 회피하며 끊임없이 타인의 문제에만 집중합니다. 15번째, 자신의 부정적인 패턴이 마치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이나 저주처럼 느껴집니다.
나에게는 항상 이런 일만 일어날까? 라고 한탄하지만 그 패턴을 만드는 주체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은 보지 못합니다. 16번째, 늘 억울하고 이용당하는 느낌에 시달립니다. 자신이 상대방을 위해 쏟아붓는 엄청난 노력과 희생에 비해 돌아오는 것이 거의 없거나 무시당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과도하게 모든 것을 책임지는 과기능자가 되면 다른 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저기능자가 되는 공의존 관계의 전형적인 역학입니다. 17번째, 자신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계획을 물으면 제대로 답하지 못합니다. 늘 지금은 위기 상황이라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어. 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때 가서 생각해볼게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공의존적인 선택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위기를 불러오기 때문에 그 언젠가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18번째, 이러한 관계 패턴은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직장 상사나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깊게 파인 상처의 고랑을 따라 영혼은 계속해서 익숙한 상처를 주는 사람들에게 끌리는 것입니다. 19번째, 공허한 삶을 채우기 위해 파괴적인 관계가 주는 독성 스트레스를 강렬한 감정적 쾌감으로 착각합니다. 이것은 마치 마약과 같아서 순간적인 강렬함을 주지만 결국에는 삶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20번째, 공의존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기쁨이 없다고 느끼면서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히 짚어내지 못합니다. 그들은 모든 에너지를 다른 사람에게 쏟아붓느라 정작 자신의 내면을 돌볼 힘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야기들이 당신의 이야기처럼 들리셨나요?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입니다. 2부, 공의존의 굴레를 끊고 나를 되찾는 길이제, 이 고통스러운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을 바꾸려는 헛된 노력을 멈추세요.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변화는 바로 당신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변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대신 그 부당한 대우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고 필요하다면 그 관계를 떠날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둘째, 압박과 통제가 아닌 솔직하고 직접적인 소통을 연습해야 합니다. 당신의 진짜 감정과 욕구를 정직하게 표현하고 그 결과는 상대방의 몫으로 남겨두세요. 진실을 마주할 때 비로소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셋째, 행복은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행복을 위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목록을 작성하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잃어버렸던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과정입니다. 넷째, 당신의 시선을 당신 자신에게로 돌리세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당신의 삶에서 무엇이 빠져 있는지,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다섯째, 해결사나 희생자 역할을 내려놓으세요. 당신은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역할을 내려놓았을 때 찾아오는 어색함과 공허함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 빈 공간이야말로 진정한 당신의 모습이 채워질 자리입니다. 여섯째, 다른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을 내버려 둘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않아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각자가 자신의 몫을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일곱째, 완벽해 보이고 싶은 욕심을 버리고 당신의 불완전함을 드러내세요. 당신이 만들어낸 완벽한 이미지는 사실 타인과의 진정한 연결을 막는 벽이었습니다. 당신의 약점과 상처를 솔직하게 나눌 때 비로소 진정한 위로와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8째, 당신의 실패와 어려움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공간과 사람을 찾으세요. 익명의 지지 모임이든 신뢰할 수 있는 친구든 상담사든 좋습니다. 당신의 진실된 모습은 비난이 아닌 더 깊은 사랑과 연결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9째, 이 모든 어려움에 당신 자신의 선택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세요. 어린 시절의 상처가 당신을 그렇게 만들었을지라도 성인이 된 지금 그 패턴을 반복하는 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다른 선택을 할 힘이 있습니다. 10번째, 다른 사람의 문제와 나의 문제를 명확히 구분하는 연습을 하세요.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내려놓을 때 당신은 비로소 당신의 삶을 살아갈 엄청난 에너지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11번째,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곱씹으며 그에게 당신의 행복을 좌우할 힘을 넘겨주는 생각의 습관을 알아차리고 멈추세요. 당신의 행복은 오직 당신만이 책임질 수 있는 소중한 당신의 과제입니다. 12번째,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결점이나 관계의 문제점을 애써 외면하고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려는 옛 습관이 고개를 들 때 잠시 멈추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세요. 13번째,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책을 샀거나 상담사를 알아보려는 충동이 들 때 그것이 바로 당신 자신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임을 기억하세요. 그 에너지를 온전히 당신 자신을 위해 사용하세요. 14번째, 당신 자신을 위한 책, 상담, 강좌의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당신 자신을 치유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삶과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15번째, 이 지긋지긋한 패턴은 저주나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치유될 수 있는 하나의 성향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당신은 변할 수 있습니다. 16번째, 당신 안에 쌓여있는 억울함과 분노를 마주하고 해소해야 합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내어준 것은 상대방의 착취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자신을 돌보지 않은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당신 자신을 가장 먼저 챙기세요. 17번째, 이기가 사라진 뒤 찾아오는 공허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고요함과 텅 빈 느낌 속에서 비로소 당신 삶의 진정한 비전이 싹트기 시작할 것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18번째, 직장에서의 관계 패턴도 돌아보고 그 역학을 바꾸기 위한 작은 시도를 시작해 보세요. 당신이 변하면 주변의 반응도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19번째, 이대로 계속 살아간다면 어떤 결과가 펼쳐질지 상상해 보세요. 실망과 탈진, 고독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당신이 태어난 이유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과 지지를 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0번째, 변화를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치유는 바로 지금, 오늘 당신이 내딛는 아주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작은 발걸음이 당신의 삶에 얼마나 행복한 변화를 가져올지 당신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주변에 홀로 힘들어하고 있을지 모를 누군가를 위해 이 내용을 공유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에 평화와 위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잠시 멈춰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모든 행복이 다른 한 사람의 변화에 달려있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그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내 삶은 결코 나아질 수 없다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에 온종일 울고 웃으며 밤잠을 설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사랑과 희생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우리 영혼을 잠식하는 공의존이라는 관계의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공의존. 어쩌면 조금은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심리학적 용어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단어를 단순히 누군가에게 의존적인 성향 혹은 중독 문제를 가진 사람과의 관계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의존의 진짜 모습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당사자들의 삶을 서서히 그리고 깊숙이 갉아먹는 고통스러운 관계에 덧칩니다. 오늘은 우리가 혹시 이 덫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공의존 관계의 대표적인 특징 20가지를 살펴보고 그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를 되찾을 수 있는 치유의 길을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1부. 나는 공의존적인 사람일까? 20가지 자가 진단. 첫째, 공의존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할 때 건강한 경계선을 긋고 그 관계를 떠나기보다 오히려 자신을 탓하며 상대를 바꾸려고 끝없이 노력합니다. 내가 더 잘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저 사람이 바뀔 거야 라고 믿으며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노력을 반복합니다. 둘째, 상대방이 변하지 않으면 압박의 수위를 점점 높입니다. 처음에는 부탁과 설득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비난, 협박, 통제와 같은 극단적인 방식으로 상대를 몰아붙입니다. 이 과정에서 관계는 더욱 추악해지고 두 사람 모두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셋째, 자신의 진짜 동기를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합니다. 아니, 자기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이상적인 관계의 모습과 처참한 현실 사이의 거대한 간극, 즉 인지 부조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하기보다는 상대를 움직이게 할 가장 효과적인 말이 무엇일까를 계산하며 이야기합니다. 넷째,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행복해지기를 원하지만 정작 무엇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지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나 트라우마가 만든 마음의 사각지대 때문에 진정으로 자신을 아껴주는 좋은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길 대신 익숙한 고통을 주는 관계에 자꾸만 끌리게 됩니다. 다섯째, 내 삶에 필요한 사랑, 안정감, 비전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고 믿으며 언젠가 백마탄 왕자처럼 나타나 이 모든 것을 해결해줄 타인을 끝없이 기다립니다. 내 삶의 행복을 위한 청사진을 스스로 그리는 대신 타인의 삶에 그 그림을 그려넣고 그 사람이 실현해주기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섯째, 무의식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역기능적인 사람에게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을 고치고 구원하는 해결사 역할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는 강력한 본능 때문입니다. 상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몰두하는 동안 정작 텅 비어있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책임감 강한 사람, 지혜로운 조언자, 모든 것을 묵묵히 감내하는 희생자와 같은 역할에 강하게 몰입합니다. 누구도 부탁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그런 역할을 자처하며 관계의 중심에 서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알아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하는데 라며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하지만 그 역할 노름은 진정한 관계가 아닌 의미와 소속감을 얻기 위한 공허한 몸짓일 뿐입니다. 여덟째,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욕구가 강합니다. 한국 사회의 체면, 문화와도 맞닿아 있는 이 특성은 타인과 진실하게 연결되는 것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조차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 홀로 모든 짐을 짊어지려 합니다. 아홉째, 개인적인 실패나 약점,
걱정을 인정하기를 극도로 어려워합니다. 사실은 아무도 나를 진정으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와 같은 깊은 자기의심이나 내 인생이 생각보다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아 라는 불안감을 타인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합니다. 10번째, 자신의 고통을 설명할 때 언제나 그 원인을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실패 탓으로 돌립니다. 어머니가 나에게 어떻게 하셨고 내 파트너가 얼마나 이기적인지에 대한 긴 서사만 있을 뿐,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치유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는 제대로 답하지 못합니다. 문제의 초점이 언제나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11번째,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혼동합니다. 더 정확히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와 동일시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성취해야 할 일들을 뒤로한 채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유일한 사명인 것처럼 온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12번째, 저 사람만 변하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이런 믿음을 투사하며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의 모든 삶을 그 관계에 종속시켜버립니다. 13번째, 상대방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책을 샀거나 상담사를 알아보거나 좋은 강연 영상을 찾아보냅니다. 상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는 사실 도움이 필요한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행동일 뿐입니다. 14번째,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한 도움이나 자원을 찾는 데에는 인색합니다.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인정하는 것 자체를 회피하며 끊임없이 타인의 문제에만 집중합니다. 15번째, 자신의 부정적인 패턴이 마치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이나 저주처럼 느껴집니다. 왜 나에게는 항상 이런 일만 일어날까? 라고 한탄하지만 그 패턴을 만드는 주체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은 보지 못합니다. 16번째, 늘 억울하고 이용당하는 느낌에 시달립니다. 자신이 상대방을 위해 쏟아붓는 엄청난 노력과 희생에 비해 돌아오는 것이 거의 없거나 무시당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과도하게 모든 것을 책임지는 과기능자가 되면 다른 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저기능자가 되는 공의존 관계의 전형적인 역학입니다. 17번째, 자신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계획을 물으면 제대로 답하지 못합니다. 늘 지금은 위기 상황이라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어. 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때 가서 생각해볼게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공의존적인 선택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위기를 불러오기 때문에 그 언젠가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18번째, 이러한 관계 패턴은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직장 상사나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깊게 파인 상처의 고랑을 따라 영혼은 계속해서 익숙한 상처를 주는 사람들에게 끌리는 것입니다. 19번째, 공허한 삶을 채우기 위해 파괴적인 관계가 주는 독성 스트레스를 강렬한 감정적 쾌감으로 착각합니다. 이것은 마치 마약과 같아서 순간적인 강렬함을 주지만 결국에는 삶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20번째, 공의존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기쁨이 없다고 느끼면서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히 짚어내지 못합니다. 그들은 모든 에너지를 다른 사람에게 쏟아붓느라 정작 자신의 내면을 돌볼 힘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야기들이 당신의 이야기처럼 들리셨나요?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입니다. 2부, 공의존의 굴레를 끊고 나를 되찾는 길이제, 이 고통스러운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을 바꾸려는 헛된 노력을 멈추세요.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변화는
바로 당신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변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대신 그 부당한 대우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고 필요하다면 그 관계를 떠날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둘째, 압박과 통제가 아닌 솔직하고 직접적인 소통을 연습해야 합니다. 당신의 진짜 감정과 욕구를 정직하게 표현하고 그 결과는 상대방의 몫으로 남겨두세요. 진실을 마주할 때 비로소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셋째, 행복은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행복을 위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목록을 작성하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잃어버렸던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과정입니다. 넷째, 당신의 시선을 당신 자신에게로 돌리세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당신의 삶에서 무엇이 빠져 있는지,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다섯째, 해결사나 희생자 역할을 내려놓으세요. 당신은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역할을 내려놓았을 때 찾아오는 어색함과 공허함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 빈 공간이야말로 진정한 당신의 모습이 채워질 자리입니다. 여섯째, 다른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을 내버려 둘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않아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각자가 자신의 몫을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일곱째, 완벽해 보이고 싶은 욕심을 버리고 당신의 불완전함을 드러내세요. 당신이 만들어낸 완벽한 이미지는 사실 타인과의 진정한 연결을 막는 벽이었습니다. 당신의 약점과 상처를 솔직하게 나눌 때 비로소 진정한 위로와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덟째, 당신의 실패와 어려움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공간과 사람을 찾으세요. 익명의 지지 모임이든 신뢰할 수 있는 친구든 상담사든 좋습니다. 당신의 진실된 모습은 비난이 아닌 더 깊은 사랑과 연결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아홉째, 이 모든 어려움에 당신 자신의 선택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세요. 어린 시절의 상처가 당신을 그렇게 만들었을지라도 성인이 된 지금 그 패턴을 반복하는 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다른 선택을 할 힘이 있습니다. 10번째, 다른 사람의 문제와 나의 문제를 명확히 구분하는 연습을 하세요.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내려놓을 때 당신은 비로소 당신의 삶을 살아갈 엄청난 에너지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11번째,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곱씹으며 그에게 당신의 행복을 좌우할 힘을 넘겨주는 생각의 습관을 알아차리고 멈추세요. 당신의 행복은 오직 당신만이 책임질 수 있는 소중한 당신의 과제입니다. 12번째,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결점이나 관계의 문제점을 애써 외면하고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려는 옛 습관이 고개를 들 때 잠시 멈추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세요. 13번째,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책을 샀거나 상담사를 알아보려는 충동이 들 때 그것이 바로 당신 자신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임을 기억하세요. 그 에너지를 온전히 당신 자신을 위해 사용하세요. 14번째, 당신 자신을 위한 책, 상담, 강좌의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당신 자신을 치유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삶과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15번째, 이 지긋지긋한 패턴은 저주나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치유될 수 있는 하나의 성향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당신은 변할 수 있습니다. 16번째, 당신 안에 쌓여있는 억울함과 분노를 마주하고 해소해야 합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내어준 것은 상대방의 착취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자신을 돌보지 않은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당신 자신을 가장 먼저 챙기세요. 17번째, 이기가 사라진 뒤 찾아오는 공허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고요함과 텅 빈 느낌 속에서 비로소 당신 삶의 진정한 비전이 싹트기 시작할 것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18번째, 직장에서의 관계 패턴도 돌아보고 그 역학을 바꾸기 위한 작은 시도를 시작해보세요. 당신이 변하면 주변의 반응도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19번째, 이대로 계속 살아간다면 어떤 결과가 펼쳐질지 상상해보세요. 실망과 탈진, 고독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당신이 태어난 이유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과 지지를 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0번째, 변화를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치유는 바로 지금, 오늘 당신이 내딛는 아주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작은 발걸음이 당신의 삶에 얼마나 행복한 변화를 가져올지 당신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주변에 홀로 힘들어하고 있을지 모를 누군가를 위해 이 내용을 공유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에 평화와 위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잠시 멈춰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모든 행복이 다른 한 사람의 변화에 달려있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그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내 삶은 결코 나아질 수 없다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에 온종일 울고 웃으며 밤잠을 설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사랑과 희생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우리 영혼을 잠식하는 공의존이라는 관계의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공의존. 어쩌면 조금은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심리학적 용어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단어를 단순히 누군가에게 의존적인 성향 혹은 중독 문제를 가진 사람과의 관계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의존의 진짜 모습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당사자들의 삶을 서서히 그리고 깊숙이 갉아먹는 고통스러운 관계에 덧칩니다. 오늘은 우리가 혹시 이 덫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공의존 관계의 대표적인 특징 20가지를 살펴보고 그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를 되찾을 수 있는 치유의 길을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1부, 나는 공의존적인 사람일까? 20가지 자가 진단. 첫째, 공의존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할 때 건강한 경계선을 긋고 그 관계를 떠나기보다 오히려 자신을 탓하며 상대를 바꾸려고 끝없이 노력합니다. 내가 더 잘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저 사람이 바뀔 거야 라고 믿으며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노력을 반복합니다. 둘째, 상대방이 변하지 않으면 압박의 수위를 점점 높입니다. 처음에는 부탁과 설득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비난, 협박, 통제와 같은 극단적인 방식으로 상대를 몰아붙입니다. 이 과정에서 관계는 더욱 추악해지고 두 사람 모두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셋째, 자신의 진짜 동기를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합니다. 아니, 자기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이상적인 관계의 모습과 처참한 현실 사이의 거대한 간극, 즉 인지부조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하기보다는 상대를 움직이게 할 가장 효과적인 말이 무엇일까를 계산하며 이야기합니다. 넷째,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행복해지기를 원하지만 정작 무엇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지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나 트라우마가 만든 마음의 사각지대 때문에 진정으로 자신을 아껴주는 좋은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길 대신 익숙한 고통을 주는 관계에 자꾸만 끌리게 됩니다. 다섯째, 내 삶에 필요한 사랑, 안정감, 비전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고 믿으며 언젠가 백마탄 왕자처럼 나타나 이 모든 것을 해결해줄 타인을 끝없이 기다립니다. 내 삶의 행복을 위한 청사진을 스스로 그리는 대신 타인의 삶에 그 그림을 그려넣고 그 사람이 실현해주기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섯째, 무의식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역기능적인 사람에게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을 고치고 구원하는 해결사 역할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는 강력한 본능 때문입니다. 상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몰두하는 동안 정작 텅 비어있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책임감 강한 사람, 지혜로운 조언자, 모든 것을 묵묵히 감내하는 희생자와 같은 역할에 강하게 몰입합니다. 누구도 부탁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그런 역할을 자처하며 관계의 중심에 서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알아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하는데 라며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하지만 그 역할 노름은 진정한 관계가 아닌 의미와 소속감을 얻기 위한 공허한 몸짓일 뿐입니다. 여덟째,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욕구가 강합니다. 한국 사회의 체면, 문화와도 맞닿아 있는 이 특성은 타인과 진실하게 연결되는 것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조차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 홀로 모든 짐을 짊어지려 합니다. 아홉째, 개인적인 실패나 약점, 걱정을 인정하기를 극도로 어려워합니다. 사실은 아무도 나를 진정으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와 같은 깊은 자기의심이나 내 인생이 생각보다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아 라는 불안감을 타인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합니다. 열번째, 자신의 고통을 설명할 때 언제나 그 원인을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실패 탓으로 돌립니다. 어머니가 나에게 어떻게 하셨고 내 파트너가 얼마나 이기적인지에 대한 긴 서사만 있을 뿐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치유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는 제대로 답하지 못합니다. 문제의 초점이 언제나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11번째,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혼동합니다. 더 정확히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와 동일시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성취해야 할 일들을 뒤로한 채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유일한 사명인 것처럼 온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12번째, 저 사람만 변하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이런 믿음을 투사하며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의 모든 삶을 그 관계에 종속시켜버립니다. 13번째, 상대방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책을 샀거나 상담사를 알아보거나 좋은 강연 영상을 찾아보냅니다. 상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는 사실 도움이 필요한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행동일 뿐입니다. 14번째,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한 도움이나 자원을 찾는 데에는 인색합니다.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인정하는 것 자체를 회피하며 끊임없이 타인의 문제에만 집중합니다. 15번째, 자신의 부정적인 패턴이 마치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이나 저주처럼 느껴집니다. 왜 나에게는 항상 이런 일만 일어날까? 라고 한탄하지만 그 패턴을 만드는 주체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은 보지 못합니다. 16번째, 늘 억울하고 이용당하는 느낌에 시달립니다.
자신이 상대방을 위해 쏟아붓는 엄청난 노력과 희생에 비해 돌아오는 것이 거의 없거나 무시당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과도하게 모든 것을 책임져